지영아, 물 한 모금만 정말 못 견디겠다. 정순의 갈라진 입술에서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검진 전까지는 절대. 지영이 물컵을 빼앗으며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우는 순간 정수는 절망에 빠지고 말았다. 하루 종일 부엌에 세워둔 채 물 한 모금조차 허락하지 않은 며느리. 목마름 끝에 쓰러진 시어머니 앞에 드디어 드러난 충격의 진실.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와 욕망이 뒤엉킨 누군가의 인생 같고 어쩌면 내 이야기 같은 이 드라마. 함께 하고 싶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300평짜리 빌라 2층 작은 부엌에서는 벌써 보리차 끓는 소리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죠. 정수는 50년 넘게 새벽마다 이런 식으로 하루를 시작해왔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사 준비를 하던 습관이 몸에 깊숙이 배어 있었거든요. 스테인리스 주전자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보리차 향이 좁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수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불 조절을 하면서도 자꾸만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어요. 이곳은 분명 아들 민호의 집인데도 왠지 모르게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보름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의 공간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조심스럽기만 했죠. 정순의 시선이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문에는 작은 메모지들이 자석으로 붙어 있었어요. 음식물 정리 규칙 마이너스 유통기한 확인 후 앞쪽 배치, 냉장고 사용법 마이너스 문 열고 닫을 때, 소음 주의, 부엌 청소 순서 마이너스 1, 가스레인지 2, 싱크대 3. 바닥 순서로 같은 글씨들이 며느리 지영의 또박또박한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메모들을 보면서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평생 남의 집 부엌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이런 규칙들을 따라야 한다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거든요. 냉장고 옆 찬장에는 또 다른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조미료 사용 후 반드시 뚜껑 확인, 그릇 사용 후 즉시 설거지, 행주는 사용 후 반드시 삶아서 건조 등등. 정수는 한 장씩 읽어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60여 년을 살면서 부엌일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시받아야 하다니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보리차가 충분히 우러나자 정수는 주전자를 들고 찬물을 부어 식혔습니다. 여름이라 그런지 더운 차보다는 시원한 보리차가 더 좋을 것 같았어요. 플라스틱 물통에 보리차를 담으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지영이 일어나서 뭔가 잘못했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특히 물통 선택부터 신경이 쓰였어요. 유리병이 좋을지, 플라스틱 용기가 좋을지, 지영이 선호하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닐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지영은 정말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하고 사용한 물건은 반드시 원래 위치에 돌려놓아야 했죠. 처음에는 깔끔하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특히 도어락 비밀번호 문제가 가장 불편했어요. 정순이 외출하고 들어올 때마다 지영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며칠 뒤에는 보안상 자주 바꿔야 한다며 혼자서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깜빡할까봐 그러니니? 정순이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지영은 아니에요. 그냥 관리하기 편해서요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정수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물소리가 너무 크지는 않는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시끄럽지는 않는지,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어요. 예전 자신의 집에서는 이런 걱정 따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새벽에 라디오를 틀어놓고 콧노래를 부르며 설거지를 하던 때가 그리워졌습니다. 아침 6시 반이 되자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소리였어요. 정수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7시 전에 부엌일을 다 마쳐야 한다고 생각하니 손이 더욱 바빠졌거든요. 주전자를 닦고 가스레인지 주변을 정리하고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까지 하나하나 닦아냈습니다. 7시 정각, 지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네이비색 잠옷을 입고 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이 단정했어요. 지영은 부엌으로 들어와서 정순이 한 일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이 깨끗한지, 싱크대에 물기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행주가 제자리에 걸려 있는지 모든 것을 확인했어요. 마치 상급자가 부하 직원의 업무를 점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보리차 맛있게 끓이셨네요. 지영의 말은 분명 칭찬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톤이 너무 딱딱했거든요. 게다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셔보고 나서도 표정에 큰 변화가 없었어요. 맛있다고 하면서도 정말 맛있어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민호가 어릴 때부터 보리차를 참 좋아했거든. 여름이면 냉장고에 항상 보리차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 정순이 말하자 지영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민호 씨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죠. 정수는 자리를 피하려고 거실로 나가려 했는데 지영이 불렀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신중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부엌 사용 시간을 좀 조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침에 너무 일찍 움직이시면 아래층에서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서요. 정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보리차 끓이는 정도로 층간소음이 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니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아, 그래. 내가 너무 시끄럽게 했나 보구나. 미안하다다. 아니에요. 시끄러우셨던 건 아니고요. 그냥 예방 차원에서요.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워낙 민감하잖아요. 지영은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어색해 보였어요. 그럼 몇 시부터 부엌을 사용하면 될까? 7시 이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일부터는 7시 이후에 움직일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50년 넘게 새벽에 일어나던 습관을 갑자기 바꾸라니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방문을 닫고 나서 정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름 아침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지만 정순의 마음은 왠지 무거워지기만 했어요. 아들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 이렇게 어색하고 조심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매일매일이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침대에 앉아서 정수는 지난 보름을 돌아봤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살던 집을 비워야 했을 때, 민호와 지영이 함께 살자고 제안했을 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막상 함께 살아보니 예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 패턴과 습관들이 부딪히면서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2시간 늦은 7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찌뿌둥하고 개운하지 않았어요. 50년 넘게 지켜온 생활 리듬이 갑자기 바뀌니까 몸이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미 환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지영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순이 부엌으로 나가자 지영이 식탁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지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정수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잠이 예전 같지 않구나. 괜찮다. 보리차를 끓이려고 주전자에 손을 뻗는데 지영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오늘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죠? 정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건강검진? 언제 예약했니? 어제 저녁에 예약했어요. 어머니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 보이셔서요. 정수는 자신이 몸이 안 좋다고 말한 기억이 없었어요. 물론 요즘 환경이 바뀌면서 피곤하긴 했지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내가 언제 몸이 안 좋다고 했니? 말로 표현 안 하셔도 보이더라고요. 식사량도 줄었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고요. 지영은 정순의 손에서 주전자를 가져갔습니다. 검진 전에는 물도 마시면 안 돼요. 공복 검사가 있거든요. 정수는 당황했어요. 그런데 목이 좀 마른데 조금만 참으세요. 검진 끝나면 마음껏 드실 수 있어요. 지영의 태도가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보통은 정중하게 부탁하는 식이었는데 오늘은 마치 명령하는 것 같았어요. 정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병원에서 검진 받는 거니? 큰 병원이에요. 종합검진센터가 있는 곳이라서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다 알아봤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영은 부엌에 있는 물컵들을 모두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싱크대 옆에 있던 정순의 개인 컵까지도 말이에요. 혹시라도 깜빡하고 드실까 봐요. 정수는 이상했어요. 건강검진 전에 금식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몇 시에 병원 가는 거니? 오후에 예약되어 있어요. 점심시간 피해서 가야 대기 시간이 짧거든요. 지영의 대답은 애매했어요. 구체적인 시간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정순이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영이 냉장고 문에 뭔가를 달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 하는 거니? 정순이 물어보니까 지영은 작은 자물쇠를 꺼내더니 냉장고 손잡이에 달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장치예요. 검진 전까지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되거든요. 정수는 눈을 크게 떴어요. 냉장고에 자물쇠를 다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네, 요즘은 검사 기준이 엄격해서요. 조금이라도 먹거나 마시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해요. 지영은 자물쇠를 단단히 잠그고는 열쇠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어요. 정수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정순의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데 오늘은 그럴 수 없었어요. 게다가 여름철이라 더위도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지영아, 물 한 모금만. 안 돼요, 어머니.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오전 9시가 되자 정수는 본격적으로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라붙고 혀끝이 거칠거칠해졌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보리차 한 잔은 마셨을 텐데 오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영아, 정말 물 한 모금만 마셔도 안 될까? 절대 안 돼요. 검사 전 12시간은 금식해야 해요. 하지만 정순의 기억으로는 보통 건강검진 전에 8시간 정도만 금식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받았던 검진들이 다 그랬거든요. 12시간이나 해야 하나? 예전에는 8시간이었는데 요즘은 검사 방법이 달라져서 더 오래 금식해야 한대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지영은 정순이 부엌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곳에 가시면 실수로 뭔가 드실 수도 있으니까요. 정수는 자신의 방에서 쉬고 싶다고 했지만 지영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기다리세요.
제가 계속 확인해야 해서요. 오전 10시가 지나자 갈증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목구멍이 칼칼하고 침을 삼키려 해도 침이 나오지 않았어요. 머리도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고 몸에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창문 쪽으로 가서 바깥 공기라도 쐬고 싶었는데 지영이 막았어요. 어머니, 거기 가시면 안 돼요. 부엌 중앙에서만 계세요. 왜? 창문 좀 열고 바람 쐬면 안 되나? 검진 전에는 움직임도 최소화해야 해요. 혈압이나 맥박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지영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정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오가 되자 정순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서 말하기도 힘들어졌고 현기증까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영아, 정말 힘들다. 물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병원 갈 거예요. 하지만 지영은 병원 갈 준비를 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후 1시쯤 되자 정수는 심각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고 머리는 지끈지끈 아팠어요. 시야도 조금씩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제발. 물 한 모금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정수는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지만 지영은 그것마저 제안했습니다. 물소리 들으면 더 목마를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정수는 이제 정말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화장실 가는 것까지 막는다니 이건 건강검진을 위한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정수는 의자에 앉아있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손발이 떨렸어요. 지영아, 언제 병원 가니? 정말 못 견디겠다. 곧 갈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하지만 지영은 여전히 구체적인 시간을 말하지 않았어요. 정수는 지영의 태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검진을 위한 것치고는 너무 과도한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병원명이나 검진 시간도 계속 애매하게 대답했거든요.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가 지나자 정순의 갈증은 극에 달했습니다. 입술이 갈라지고 혀는 바짝 말라붙었어요. 머리는 계속 아프고 몸은 축 늘어졌습니다. 갈증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을 넘어 불안과 두려움으로 번져갔어요. 정수는 지영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점점 더 궁금해졌지만 직접 물어볼 힘도 없었습니다. 오후 4시 정수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의식도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고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려웠어요. 이런 상태로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을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이제 정말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오후 4시 반 정수는 부엌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갈증으로 인해 몸의 모든 기능이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입안은 사막처럼 바짝 말랐고 혀는 거칠거칠한 종이 같았습니다. 머리는 계속 지끈거렸고 시야가 가끔씩 흐릿해졌어요. 이런 상태로는 병원 검진은커녕 제대로 걷기도 힘들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거실과 부엌을 오가며 무언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에 갈 준비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가방을 챙기거나 옷을 갈아입는 기색도 없었고 오히려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정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지영아. 정순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어요. 언제 병원 가니? 지영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곧 갈 거예요. 병원에서 연락 오면 바로 출발할게요. 하지만 정순이 보기에 지영의 휴대폰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정수는 목이 너무 말라서 침을 삼키려 했지만 침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지영아, 정말 못 견디겠다. 물 한 모금만. 어머니, 검진 받으러 가려면 참아야 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때 지영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들어 지영을 바라봤어요. 혹시 병원에서 온 연락일까 싶어서였습니다. 지영은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급히 다른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정수는 귀를 기울였어요. 지영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님.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통화 내용이 이상했어요. 병원과 하는 통화 같지 않았거든요. 통화가 끝나고 지영이 다시 부엌으로 왔을 때 정수는 물어봤습니다. 병원에서 연락 왔니? 네, 아니에요. 다른 일로 온 연락이에요. 지영의 대답은 짧고 어색했어요. 정수는 점점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정순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현기증이 심해졌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손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영아, 정말 위험할 것 같다. 응급실이라도 가자. 괜찮으세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정수는 지영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영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였어요. 정수는 힘들게 몸을 일으켜 휴대폰에 가까이 갔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메시지가 보였어요. 메시지 내용을 보는 순간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정우견 준비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집 문제 해결되면 연락 주세요. 의사 섭외는 어떻게 할 거야?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정수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한정우견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략 알고 있었거든요. 한정우견은 치매나 정신질환 등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였어요. 그런데 왜 지영이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을까요? 정수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집 문제 해결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정순의 재개발 아파트 보상금이나 예전 집 처분과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을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요?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영이 곧 나올 것 같았어요. 정수는 급히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지금까지의 상황들이 모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이라는 명목으로 물을 못 마시게 하고 냉장고에 자물쇠까지 다는 것. 구체적인 병원명이나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것. 그리고 지금 본 메시지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지영이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정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경계심이 높아져 있었어요. 지영아, 정말 언제 병원 가는 거니? 곧 갈 거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물어보세요? 지영의 어조가 평소보다 예민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직접적으로 묻기가 어려워졌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상황을 누군가에게 알려야 했어요. 정수는 부엌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아파트 단지 중정이 보였고 가끔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혹시 저 사람들 중 누군가라도 자신의 상황을 알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영이 다시 다른 방으로 들어간 틈을 타서 정수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부엌 서랍에서 종이와 펜을 찾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 쓰기가 어려웠지만 간단하게 메모를 적었어요. 도와주세요. 물을 못 마시게 해서 쓰러질 것 같아요. 302호 정순. 메모를 적고 나서 정순은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고 종이를 밖으로 떨어뜨리려 했어요. 하지만 지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답답해서 창문 좀 열려고. 안 돼요. 바람 맞으면 몸에 안 좋아요. 지영은 정순의 손에서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정순은 당황했어요. 그냥 달력 뒷장이. 달력 뒷장에 왜 글씨가 있어요? 지영이 종이를 가져가려 했지만 정수는 꽉 잡고 놓지 않았어요. 어머니, 주세요. 아니야, 내 거야. 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정수는 힘이 빠져 있는 상태였지만 종이만큼은 놓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결국 지영이 종이를 빼앗아 갔습니다. 종이의 내용을 본 지영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나 정말 힘들어서. 누구에게 보내려던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 정수는 변명할 힘도 없었어요. 지영은 종이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어머니,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검진만 받으면 다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정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고 자신은 그 목적을 위해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것인가였어요. 정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비록 몸은 약해졌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반드시 이 상황을 누군가에게 알려야 했어요. 오후 6시 정수는 부엌 의자에 몸을 맡긴 채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영에게 종이를 빼앗긴 후 더 이상 도움을 청할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갈증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의식마저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혔고 혀는 바짝 말라 말하기조차 힘들었어요. 지영은 정순을 더욱 엄격하게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도 문을 열어둔 채로 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창문 쪽으로 가려고 하면 막았어요.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괜히 움직이시면 더 힘들어져요. 하지만 정순에게는 그것이 감금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영아, 정말 못 견디겠다. 물 한 방울만이라도. 정순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지영의 대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건 검진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정수는 마지막 희망을 떠올렸어요. 달력 뒷장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지영이 잠시 거실로 나간 사이 정수는 힘을 다해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지만 겨우 종이 한 장과 펜을 꺼냈어요. 살려주세요. 하루 종일 물 한 모금도 못 마셨어요. 302호 할머니 정순. 도와주세요. 글씨가 비뚤비뚤했지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적었습니다. 지영이 다시 들어오기 전에 종이를 옷 안쪽 주머니에 숨겼어요. 지영이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정수는 평소처럼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뭐 하셨어요? 그냥 앉아 있었지. 지영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정순을 바라봤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오후 7시가 되자 아파트 단지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분주해졌습니다. 정수는 창문 쪽을 바라보며 기회를 기다렸어요. 지영이 전화를 받으러 다른 방으로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나 창문으로 갔어요.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종이를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종이는 바람에 날려 중정 쪽으로 떨어졌어요. 정수는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 그 종이를 발견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자리로 돌아가 앉았어요. 얼마 후 지영이 전화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더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다. 정수는 간신히 대답했어요.
지영은 정순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 8시쯤 아래층에서 누군가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귀를 기울였어요. 이게 뭐지? 어디서 날아온 거야? 302호라고 되어 있네. 정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종이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편의점을 운영하는 단지 상인의 회장 박 씨가 종이를 주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이게 무슨... 박 씨는 종이의 내용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마침 배달 일을 하는 청년 민수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것 좀 봐. 박 씨가 종이를 보여주자 민수도 놀랐어요. 이거 진짜 심각한 것 같은데요? 302호가 어디지? 저기 2층 끝집이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며느리랑 같이 산다고 들었어. 박 씨와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단순한 장난일 수도 있지만 만약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방치할 수 없었어요. 경비실에 먼저 알려야겠어. 박 씨가 말했지만 민수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아저씨, 저 직접 올라가서 확인해 볼게요. 배달하면서 그 집 앞 자주 지나다녔거든요. 민수는 따뜻한 보리차를 편의점에서 사서 302호로 향했습니다. 박 씨는 경비실로 달려가 상황을 알렸어요. 민수가 302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지영이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배달 왔는데요. 보리차 주문하신 거. 저희 주문한 거 없는데요. 지영의 표정이 경계하는 기색이었어요. 혹시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래서 이상한 쪽지가 떨어져서. 민수가 종이를 보여주자 지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302호 할머니가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지영은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아, 이거요? 어머니가 요즘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지만 괜찮아요. 지영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민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도 한 번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내용이 좀 심각해서. 정말 괜찮다니까요? 어머니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지영이 문을 닫으려 하는 순간 안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좀. 민수는 그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어요. 할머니 목소리 같은데요? 아니에요. 텔레비전 소리예요. 지영이 변명했지만 민수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럼 보리차라도 드릴까요? 정말 필요 없어요. 지영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민수는 더욱 의심스러워했어요. 그냥 음료를 주겠다는데 거절하는 게 이상했거든요. 할머니가 목마르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안에서 정순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물. 이번에는 지영도 변명할 수 없었어요.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할머니가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할머니, 저예요. 도와드릴게요. 민수가 큰 소리로 말하자 지영이 당황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마요. 지영은 급히 민수에게서 보리차를 빼앗으며 문을 닫으려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물 가져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문 안에서 정순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맙다. 제발. 물. 하지만 지영이 문을 단단히 막고 있었습니다. 정말 들어가 주세요. 할머니는 괜찮아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어요. 민수는 보리차 컵을 문틈으로 밀어 넣으려 했지만 지영이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요. 그 순간 지영이 민수의 손에서 컵을 빼앗아 바닥에 쏟아버렸어요. 보리차가 복도 바닥에 흘렀고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들어가 달라고 했잖아요.
문 안에서 정순의 절규 같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 목소리는 곧 고요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영이 정순을 다른 곳으로 데려간 것 같았어요. 민수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복도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경비실에서 박 씨가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이상해요, 아저씨. 할머니가 분명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냈는데 며느리가 절대 문을 안 열어줘요. 심지어 제가 가져온 보리차까지 쏟아버렸어요. 박 씨는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럼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머니 목소리가 너무 절박했어요. 민수는 바닥에 엎질러진 보리차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때 302호 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박 씨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랐어요. 뭔가 떨어진 것 같은데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안에서는 지영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리고 급하게 전화를 거는 소리도 들렸어요. 여보, 지금 당장 와. 응급 상황이야. 민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119에 신고해요. 할머니가 쓰러진 것 같아요. 박 씨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신고했습니다. 네, 302호에서 고령자가 쓰러진 것 같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몇 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어요. 119 구급대원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어디입니까? 여기 302호요. 박 씨가 안내했어요. 구급대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119 구급대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잠시 후 지영이 문을 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구급대원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정수는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매우 약해 보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구급대원이 물었지만 정수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이 간신히 내뱉은 말이었어요. 구급대원은 정순의 입술과 혀 상태를 보고 놀랐습니다. 심각한 탈수 증상이네요. 언제부터 이런 상태셨어요? 지영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침부터 건강검진 때문에 금식하고 계셨거든요. 건강검진이요? 어느 병원에서요? 구급대원의 질문에 지영은 말을 더듬었어요. 큰 병원에서. 병원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연계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요. 그때 아들 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민호는 쓰러진 정순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됐어? 건강검진 때문에 금식하시다가. 지영이 설명하려 했지만 구급대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할머니 상태가 심각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에요. 하루 종일 물 한 모금도 안 드신 것 같은데 정말 건강검진 때문이었나요? 구급대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쪽지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제가 물을 가져왔는데 이분이 막았어요. 민수는 바닥에 엎질러진 보리차를 가리켰습니다. 민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소리야? 지영아, 이게 뭔 일이야? 여보, 지금은 어머니부터. 아니야, 지금 설명해. 왜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하는 쪽지를 떨어뜨려야 했어? 구급대원은 정순을 들것에 옮기면서 말했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어요. 지금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민호에게 물었어요. 보호자시죠?
어떤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기로 했던 건지 알고 계세요? 건강검진? 민호는 어리둥절했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요. 지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냥 제가 예약한 거예요. 어느 병원에 예약했는데 그때 박 씨가 나섰습니다. 구급대원님,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할머니가 떨어뜨린 쪽지에는 하루 종일 물 한 모금도 못 마셨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건강검진 때문이라고만 했어요. 구급대원도 의심스러워 했어요. 보통 건강검진 금식은 8시간 정도인데 하루 종일은 너무 과도하죠. 게다가 물까지 완전 금지하는 검사는 매우 드물어요. 민호는 지영을 째려봤습니다. 지영아, 대체 뭔 일이야? 민수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저 블랙박스 영상 있어요. 배달 차량에 달린 거라서 복도까지 찍혔거든요. 영상을 재생하자 지영이 민수에게서 보리차를 빼앗아 쏟아버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이게 뭐야?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물을 주지 못하게 막았어? 지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정말 검진 때문에. 어느 병원이냐고. 구급대원이 정순을 이송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증상으로 봐서는 의도적인 수분 제한이 의심됩니다. 경찰에도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지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정말 검진 때문에.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영아, 진실을 말해. 도대체 왜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어? 박 씨도 한마디 했어요. CCTV도 있어요. 복도 CCTV에 다 찍혀 있을 거예요. 며느리가 물을 주지 않으려고 막는 모습 말이에요. 지영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기 전 구급대원은 민호에게 말했어요.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나서 경찰 신고를 고려해 보세요. 이런 경우 학대로 분류될 수 있거든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지영은 홀로 남겨져 아파트 복도에 서 있었어요. 주변 이웃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떠나기 전에 말했어요. 할머니 괜찮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박 씨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런 일이 우리 단지에서 벌어질 줄은 몰랐네. 할머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지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것만 같았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을 거예요. 병원 가서 치료받으세요. 정수는 간신히 눈을 뜨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안도감과 함께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정수는 링거를 맞으며 의식을 회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민호에게 진단 결과를 설명했어요. 심각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에요. 하루 이상 수분 섭취를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 건강검진 때문에 금식을 했다고 하는데 민호가 물어보자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하루 이상 물을 못 마시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특수한 검사라 해도 이 정도는 과도합니다. 민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영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확실해졌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이런 상태가 된 이유는 뭔가요? 의도적으로 수분 섭취를 제한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여보,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민호는 차가운 시선으로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여보, 오해야. 정말 검진 때문에. 어느 병원에서 검진 받기로 했는데 예약증이라도 보여줘. 민호의 추궁에 지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게 온라인으로 예약해서 온라인 예약도 확인 메시지가 오잖아. 보여줘. 지영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휴대폰을 메시지가. 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 거짓말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때 정순이 깨어나며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민호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정순의 손을 잡자 정순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 하루 종일. 네, 알아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정순은 지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영이가 냉장고에 자물쇠.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물쇠요? 냉장고에 왜 자물쇠를? 검진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상했어. 정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지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정순이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그건. 그리고 휴대폰에서 봤어. 정순이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정후견. 집 문제. 민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정후견이 뭐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사회복지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경찰도 함께 왔어요. 어떤 신고인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고령자 학대 신고예요. 병원에서 의뢰가 왔거든요. 사회복지사는 정순의 상태를 확인하며 설명했어요. 의도적으로 수분 섭취를 제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요. 경찰관이 지영에게 물어봤습니다. 김지영 씨죠? 시어머니에게 하루 종일 물을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건강검진 때문이었어요. 어느 병원에서 어떤 검진을 받을 예정이었나요? 지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병원명도 예약 확인서도 없었거든요. 그게 인터넷으로. 인터넷 예약이라면 확인 메일이나 문자가 있을 텐데요. 사회복지사가 정순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혹시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휴대폰에서 한정후견이라는 말을 봤어. 그 말에 민호와 경찰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한정후견은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였거든요. 혹시 재산 문제와 관련이 있나요? 사회복지사가 물었어요. 지영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무너져 내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영아, 설마 정말로. 우리 빚이 너무 많아서. 지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전세 사기도 당하고, 카드 빚도, 어머니 집 보상금이 없으면. 민호는 머리를 감출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처음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건강검진 받으러 가려고 했는데, 지영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한정후견 이야기를 꺼내서 경찰관이 추궁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로 만들어서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려 했다는 뜻인가요? 지영은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어요. 지영아.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었어. 사회복지사가 상황을 정리했어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건강을 악화시켜서 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려 했다는 거네요. 지영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정수는 침대에 누워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컸어요. 지영아, 그렇게 힘들었으면 말을 했어야지. 정순의 말에 지영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엄마가 자꾸, 그리고 빚도 너무. 그래도 이런 식으로는 안 되지. 정순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민호는 지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결혼할 때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어머니가 나를, 지영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나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시집살이도 힘들고. 지영의 말에 정순도 할 말이 없었어요. 분명히 처음엔 지영을 곱게 보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일단 조사를 위해서 동행해 주세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내를 미워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여보. 지영이 민호를 바라봤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정수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어요. 병실이 조용해지자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호야, 지영이도 나름 힘들었나 보구나. 사흘 후 정수는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링거와 치료를 받으면서 몸의 기력이 많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깊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실망감과 동시에 자신도 지영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민호는 매일 병원에 와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지영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 시어머니 학대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민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셔도 괜찮다고 하네요. 민호가 퇴원 서류를 들고 와서 말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다시 가야 하나? 어머니, 지영이는 지금 알고 있다. 정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갈 곳이 거기밖에 없구나. 민호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지영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워하고 싶어도 그 아이도 나름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를 그렇게. 민호야, 처음부터 내가 지영이를 곱게 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야. 정순의 고백에 민호는 놀랐어요. 그게 무슨, 결혼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거든. 집에 도착하자 냉장고의 자물쇠는 이미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증거품으로 가져갔던 거예요. 부엌은 예전과 똑같아 보였지만 며칠 전의 일을 생각하면 다르게 느껴졌어요. 정수는 주전자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영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들어오세요. 정순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의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지영이를 잘못 키웠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민호가 물어보자 지영의 어머니는 봉투를 내밀었어요. 여기 있는 게 다예요. 지영이가 숨겨둔 서류들. 봉투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서류들을 살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 있었어요. 전세 사기 피해 신고서, 카드 빈명세서, 그리고 한정후견인 신청에 관한 자료들까지. 이게 뭐예요?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영이가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영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날리고 카드비까지 늘어나니까 제가 한정후견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말입니까?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영이한테 어머님 재산 이야기를 했어요. 한정후견인이 되면 민호는 분노가 치솟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도 너무 절박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그래도 이런 식으로는 안 되죠. 민호가 소리치자 정순이 말렸어요. 민호야, 진정해. 그리고 지영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런데 한정후견인이 되면 뭘 할 생각이었습니까? 지영의 어머니는 더욱 작아졌어요. 어머님 통장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해서 내 통장을? 정수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를 정신이상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군요. 서류 더미 속에서 민호는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정순의 재산 목록과 은행 잔고까지 조사한 자료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뭐예요? 어머니 통장 잔고까지? 지영이가 몰래 조사했나 봐요. 지영의 어머니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돈댁,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재개발 보상금이랑 적금 합쳐도. 그때 정순이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통장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싶어 했던 거죠? 통장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열어보세요. 민호와 지영의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통장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예상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잔고는 얼마 안 되었고 대신 신탁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손주 교육비 신탁이야. 정순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재개발 보상금 받자마자 다 신탁으로 묶어놨어. 민호 아이들 대학 갈 때까지. 민호는 놀랐어요. 어머니, 언제 그런 걸? 몇 달 전에 했지. 은행에서 권해서. 정순의 말에 지영의 어머니는 청천벽력 같은 표정이었어요. 신탁으로 묶인 돈은 후견인이라도 마음대로 쓸 수 없었거든요. 그럼 아무리 한정 후견인이 되어도 한 푼도 못 써요.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쓸 돈이 아니었어요. 손주들 교육비니까. 지영의 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럼 우리가 한 짓이 의미 없는 일이었죠. 정순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영의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어머니의 현명함에 감탄하면서도 아내가 벌인 일의 허무함에 착잡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영이한테는 모르게 했지. 괜히 욕심부릴까 봐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거실의 분위기를 보더니 무슨 일인지 알아차렸어요. 엄마, 왜 여기 있어? 지영의 어머니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영아, 모든 게 소용없었어. 그리고 식탁 위에 통장을 가리켰어요. 어머님 돈, 이미 신탁으로 묶여 있어. 지영은 통장을 보더니 주저앉았어요. 그럼 내가 한 짓이 다 의미 없는 일이었어요.
정순이 지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애초에 그 돈은 당신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한 달이 지난 후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였습니다. 정수는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예전과 똑같은 스테인리스 주전자, 똑같은 보리차 향이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이제는 마음 편히 차를 끓일 수 있었거든요. 지영은 법정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학대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초범이고 실제 재산 피해가 없었던 점, 그리고 정순이 선처를 호소한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지영과 민호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차향이 좋네요. 지영이 부엌으로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에는 죄책감과 함께 조심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보리차 좋아하시죠? 정수는 지영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앉아라. 지영은 식탁에 앉으며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하거나 차가운 모습은 찾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해라. 정순이 보리차를 식탁 위 물컵 2개에 따르며 말했어요. 계속 사과만 하면 뭐하니? 중요한 건 앞으로지. 지영은 정순이 건네는 물컵을 받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어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했던 칭찬이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맛있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차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사람이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하단다. 정순도 자신의 컵을 들며 말했어요. 나도 처음엔 너를 곱게 보지 않았으니까 서로 잘못이지. 지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도 제가 한 짓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도 힘들었을 텐데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혼자 끙끙 앓다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잖니. 지영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어요.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민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지영아. 부부 사이의 어색함은 여전했어요. 한 달이 지났지만 민호는 아직 지영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차 끓이셨네요. 앉아라. 같이 마셔. 정순이 민호에게도 컵을 따라 주었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 보리차를 마시는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정순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렇게 계속 어색하게 지낼 수는 없잖니. 민호와 지영은 서로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지영아, 진짜 속마음 얘기해봐. 지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 결혼할 때부터 어머니가 저를 못마땅해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참고 잘해보려 했는데 정수는 가만히 들었어요. 점점 숨이 막혔어요. 나도 잘못했다. 정순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거든. 우리 민호가 워낙 착하니까 누가 와도 부족할 것 같았어. 민호는 어머니의 말에 놀랐어요. 그리고 빚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을 때 지영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자꾸 어머니 재산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가 처음으로 지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는 안 되지. 알아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지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봐라. 종이에는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가족 약속이야. 민호가 물어봤어요. 정수는 종이를 식탁에 펼쳐놓으며 설명했어요.
우리 세 명이 지켜야 할 약속 말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영도 관심 있게 바라봤어요. 첫 번째 약속은 서로 존중하기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자는 거야. 정순이 설명했어요. 나도 너를 동등한 어른으로 대할 테니까.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은 혼자 끙끙하지 말기였어요. 경제적 문제든 뭐든 가족끼리 상의하자는 거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었는데. 세 번째는 건강 관련해서는 병원 지침 따르기였습니다. 함부로 치료를 방해하거나 약을 끊게 하지 말자는 거야. 이건 지영을 향한 약속이었어요. 네, 꼭 지키겠어요. 마지막은 매일 아침 함께 차 한 잔 마시기였습니다. 서로 안부도 묻고 하루 계획도 나누자는 거야. 정순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보리차든 녹차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대화지. 지영은 약속서를 읽고 나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같은 며느리한테.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정순이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가족이잖니. 민호도 마음이 녹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 그냥 함께 살아야 하니까. 정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서로 미워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그날부터 세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지영은 정순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겼고 정순은 지영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했습니다. 한 달 후 지영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어요. 빚을 조금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정순도 경로당과 부녀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활기를 되찾았어요. 민호는 두 사람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정수는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노란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익숙한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영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끓여볼까요? 괜찮다. 이제 익숙해졌어. 정순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지영에게 차 끓이는 법을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보리는 이렇게 볶고 물은 끓으면 약간 식혀서. 식탁 위에는 물컵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정수는 보리차를 따르면서 생각했습니다. 목마름과 의심으로 얼룩졌던 이 부엌이 이제는 화해와 이해의 공간이 되었다고. 건배. 민호가 물컵을 들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지내자. 건배. 정순과 지영도 컵을 들었어요. 3개의 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건네야 하는 것은 물 한 잔의 친절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친절이 바로 가족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리차 향이 온 집안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목마름 끝에서야 알게 된 건 가족에게 가장 먼저 건네야 할 건 물 한 잔의 친절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늘 작은 울림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